폴란드 공군의 노박 중장이 경남 사천의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한 순간 현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엔진이 점화되는 그 짧은 찰나 폴란드 관계자들의 표정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지한 탐색의 기운이 스쳤다. 그들은 드디어 F-15EX와 F-35A 사이 자신들이 찾던 균형점을 눈앞에서 본 것이다. 워르샤바로 돌아간 노박 중장은 이것은 단순한 시범 비행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 그 말은 곧 폴란드 정부 내부의 전략회의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폴란드는 오랜 세월 러시아의 그림자 아래에서 안보 불안을 견뎌왔다. 나토의 방패 뒤에 서 있지만 국경 맞은편의 미그와 수의 전투기들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다. 그런 상황에서 KF-21의 등장은 단순한 신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전투기는 폴란드 가미국 의존형 군사체계에서 벗어나 독자적 작전 구도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처음에는 일부 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4.5 세대기라면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시험비행 데이터와 블록, 이 시제기의 성능 보고서가 전달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KF-21은 단순히 저가형 스텔스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럽의 혹한과 장기전에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완성체였다. 진동 감쇄 패널, 고온 내열 소재, 고기동 센서, 안정화 기술까지 하나하나가 폴란드 공군이 가장 두려워하던 약점을 정면으로 보완하고 있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이미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F-35A의 도입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메우고 동시에 전력 피로도를 분산시킬 플랫폼으로 KF-21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F-35A로 적의 심장을 찌르고 KF-21로 하늘을 지배한다. 이 문장이 폴란드 국방위원회 내부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보도는 이 전투기가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이미 전략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KF-21의 최대 강점은 유연성이다. F-35A의 고비용 운용 부담을 줄이고 전자전 요격 임무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작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게다가 폴란드의 정비 체계와 레이더 표준을 통합하면 조종사 훈련 시간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여기에 한국이 지시한 산업협력 패키지, 즉 현지 조립 정비, 부품 생산 라인까지 구축되는 모델은 폴란드가 오랫동안 폴란드 언론들은 이미 KF-21은 폴란드의 하늘을 새로 그릴 기체라며 연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기체가 동부전선의 공중 균형을 바꿀 것이라고 단언한다.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방면 전개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출격 가능한 전력이 절실했던 폴란드에게 KF-21은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선택이다. 이제 폴란드는 미국산 전투기의 그림자를 벗어나려 한다. KF-21은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그들의 자율적 안보 선언이자 유럽 방산 질서를 뒤흔드는 조용한 혁명이다. 그 혁명의 서막은 이미 사천의 활주로에서 시작되었다. KF-21의 기술적 진화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체계적 비약이었다. 폴란드가 이 기체를 전략적 대안으로 주목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KF-21은 이미 시제기 6호기까지의 비행시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며 안정성을 입증했고 양산형 기체 조립까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 일정의 놀라운 점은 단 한 번의 치명적 지연도 없었다는 것이다.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보기 드문 완벽한 일정 준수. 그것이 바로 폴란드가 가장 높이 평가한 부분이었다. 블록2부터 적용된 신형 진동 감쇄 패널은 고기동시 센서와 항전 장비의 안정성을 완벽히 유지한다. H 이상의 급격한 선에서도 항전 시스템이 흔들림 없이 데이터를 유지하며 전투 중 통신 레이더 신호의 왜곡을 최소화한다. 이 기술은 폴란드 공군이 가장 우려하던 고속기동 중 신뢰성 저하 문제를 단번에 해소시켰다. 또한 스마트 와이어링 키트는 배선 중량을 약 78% 줄이며 추력을 극대화했고 확보된 여유 추력은 무장 탑재량 확장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KF-21은 동급 전투기보다 15% 이상 높은 무장 효율을 실현했다.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은 단순히 4.5세대와 5세대의 중간 단계가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로 가는 교량이라고 분석한다. 분리형 스텔스 패널 구조는 RCS 반사 면적을 1제곱미터 이하로 줄이며 스텔스 기능을 확보했고 동시에 속도와 응답성을 유지한다. 스텔스와 기동성의 절묘한 균형, 이것이야말로 유럽 전장에서 생존성과 전투 효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었다. KF-21의 4레이더는 13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통해 400km 범위 내 목표물을 탐지하고 수호의 35의 회피 기동을 근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다. 심지어 공대공 모드에서 공대지 모드로 비행 중 전환이 가능해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를 실시간으로 추적 타격할 수 있다. 이러한 전투 데이터 통합 능력은 폴란드 군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게다가 블록 2에는
한국하이와 LIG 넥스원이 공동 개발 중인 250km 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이다. 이 무기가 완성되면 폴란드는 발트해 연안의 방공망을 내륙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킬체인, 즉 공격 연결망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무기 추가가 아니라 전술 패러다임의 변화다. 폴란드는 KF-21의 기술적 완성도와 더불어 유럽 무장체계와의 호환성에도 주목했다. KF-21은 미티어, 아이리스-T, 스피어-3 등 유럽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이미 통합한 상태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없이 기존 보유 무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유럽의 재정 압박 속에서 이런 통합 비용 제로 구조는 무엇보다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KF-21의 각 기술은 전투 효율성뿐 아니라 유지비 절감에도 결정적 영향을 준다. 전자장비는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교체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되었고 내구성 향상으로 비행당 정비주기 또한 40% 이상 감소했다. 폴란드 군수본부는 이를 두고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유지보수가 스스로 최적화되는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KF-21은 설계 철학부터 다르다. 화려한 스펙보다 실전성과 운용 효율을 중시하며 냉혹한 폴란드가 KF-21을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KF-21은 그들의 하늘을 새로 그리고 나아가 유럽의 전투기 기준을 새로 정의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KF-21 수출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폴란드 내부의 공군력 강화 구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단순한 전투기 구매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체를 연계하는 패키지, 딜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이미 K2 흑표 전차, K9A1 자주포, FAO 공지-F 전투기를 대규모로 도입해 한국형 무기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 세 가지 장비만 해도 약 13조 원 규모이며 현지 조립과 부품 생산 라인이 이미 가동 중이다. 여기에 KF-21이 추가된다면 폴란드의 군수 생태계는 사실상 한국 표준체계로 재편될 것이다. 협상 초안에 따르면 KF-21의 동체 구조물 약 25% 이상을 폴란드의 우체 항공단지에서 생산하게 되며 미사일 융합시험 설비와 엔진 MRO, 정비 보수 점검 센터도 이전 설치가 검토 중이다. 폴란드 측은 2029년 이전에 MRO 센터를 가동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단순한 부품 정비 수준이 아니라 KF-21의 장기 운용을 위한 산업자립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한국하이는 이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폴란드와의 협력이 단순한 판매가 아닌 공동 생산체계로 발전한다면 KF-21은 유럽 방산시장에서 전례 없는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항공전자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폴란드 IT 기업 피즈지가 참여해서 레이더의 SRC 코드 일부를 공동 검증할 예정이며 이는 유럽 내 기술 주권 확보와 동시에 한국 기술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된다. 경제적 효과도 막대하다. 이 시스템이 현실화되면 KF-21의 운용 생애주기 비용 중 약 42%가 폴란드 국내로 환원된다. 단순 구매가 아닌 일자리 창출과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폴란드 정부가 KF-21에 거는 기대가 전투기 이상의 차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F-35A의 추가 도입을 선택할 경우 엔진 정비는 노르웨이나 터키로 보내야 하고 스텔스 도료 복원도 제한된 해외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자국 내에서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이 구조적 한계는 이미 여러 유럽 국가의 고민으로 떠올랐다. 폴란드 입장에서도 KF-21을 선택하는 것이 곧 산업 주권 회복의 상징이 된다. 나토 내부에서도 이 움직임은 주목받고 있다. 폴란드가 KF-21을 전력화할 경우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인접국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미 KF-21 시뮬레이터 팩의 내부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유럽 내에서 한국형 전투기의 존재감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나토 동부전선의 군사력 균형을 뒤흔드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KF-21이 배치된다면 폴란드는 더 이상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동맹 내 기술 협력의 중심이 된다. 나토의 작전교범에서도 KF-21은 이미 실전 배치 가능한 4.5세대 플랫폼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향후 다국적 연합훈련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번 협력은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KF-21의 유럽 진출은 한국 항공산업이 독자적 엔진, 독자적 센서, 독자적 전투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나서는 결정적 계기다. 과거 미국과 유럽의 기술에 의존하던 시절은 이미 끝났다. 폴란드가 KF-21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새로운 기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 구조를 재편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는 미국 중심의 방산 질서에 균열을 내는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워르샤바에서 시작된 이 선택은 머지않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한국과 유럽의 협력 지형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 라동 공군기지의 전역 하늘을 갈라놓은 불빛은 폴란드 전역을 침묵에 빠뜨렸다. 오후 7시 25분 F-16 타이거 데모팀의 전투기가 고난도 아크로바틱 비행을 시도하던 중 갑작스러운 화염에 휩싸였다. 조종사는 끝까지 기체를 통제하려 했으나 결국 활주로 인근에 추락했고 그 자리에서 순직했다. 현장은 곧 비극의 상징이 되었다. 에어쇼는 전면 취소되었고 국방부 대변인 아담 슈오프카와 장관, 총리까지 나서서 애도를 표했다. 그러나 애도 속의 숨은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불신, 그리고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자각이었다. 이 사고는 폴란드군 내부에서 깊은 균열을 남겼다. 일부 장교들은 노후화된 F-16CD 기체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조종 실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체 결함설이 힘을 얻었다. 폴란드는 이미 F-16 현대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잇따른 장비 고장과 정비 지연, 부품 공급 문제는 작전 효율을 떨어뜨렸고, 이번 사고는 그 모든 문제를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그때 등장한 이름이 KF-21이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늘을 찾아야 한다. 폴란드 국방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남긴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KF-21은 기존의 서방무기 의존 구조를 벗어나려는 폴란드에게 완벽한 대안이었다. 블록 2 모델은 이미 시베리아 혹한 환경 시험을 통해 영하 40도에서도 항전 장비가 정상 작동함을 입증했다. 폴란드의 겨울 기후를 고려하면 이 데이터는 단순한 기술 수치가 아니라 운용 신뢰성의 보증서였다. 2025년 1월 강원도 인제의 실증 비행에서 KF-21은 영하 25도, 고습도 조건에서도 레이더와 통신 안테나의 재가열 효율을 11%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카이 연구진이 다중위상 단열 패널의 신소재 복합 소재를 적용해 얻어낸 결과였다. 폴란드 기술진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혹한 지역 작전에서도 전투기가 숨을 쉰다고 평했다. 이러한 신뢰성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폴란드는 F-35A의 도입으로 미래 전력을 확보했지만 실제 전력화에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 그 사이를 메워줄 실전형 전투기가 절실했다. KF-21은 바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였다. 가격 경쟁력도 결정적이었다. F-35A 32대의 총비용이 약 116억 GOT, 한화 약 5조 원에 달하지만 KF-21 블록 2형은 생산 옵션을 포함해 약 88억 GOT, 3조 8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두 전투기의 성능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이 수치는 폴란드 국방 예산 내에서 완벽한 현실적 해답이었다. 사고 이후 폴란드 언론들은 미국산 전투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연일 제기했다. 반면 한국산 전투기, 특히 KF-21은 차세대 기술의 상징으로 급부상했다. 폴란드는 이제 미국의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가 될 때다. 라는 문장이 신문 1면을 장식했다. KF-21의 실적과 기술적 신뢰성이 폴란드 사회에 새로운 확신을 심어준 것이다. 더욱이 최근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연공을 침범한 사건은 폴란드의 안보 경각심을 극대화시켰다. 그때 즉각 출격한 FA-50 전투기와 미그 29편대는 러시아 전투기를 저지했지만 이 사건은 명확한 교훈을 남겼다. 우리 하늘을 지킬 전력은 더 필요하다. 폴란드의 방위 정책은 다시 쓰여지고 있다. KF-21의 도입 논의는 이제 단순한 기술 검토를 넘어 국가적 결단의 단계에 이르렀다. 폴란드 언론들은 KF-21은 우리의 하늘을 지킬 새 심장이라고 표현했다. 라돔의 비극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변화의 불씨가 되었고 그 불씨는 지금 폴란드 공군의 하늘 위에서 천천히 타오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반응은 예상보다 거칠었다. 필리핀이 KF-21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필리핀은 절대 KF-21을 살 수 없다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그들의 논리는 황당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이기 때문에 우리 허락 없이는 한국이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인도네시아는 약속된 분담금을 계속 미루고 있었고 이미 여러 차례 납입 지원으로 한국 측의 불신을 자초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 내 여론을 들끓게 했다. 분담금도 내지 않으면서 무슨 주도권을 논하느냐.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이미 KF-X 공동개발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러시아의 수호의 17 공동생산 제한 검토에까지 관심을 보이며 사실상 KF-X 사업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측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없다면 한국도 수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냉정했다. 우리가 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KF-X 개발을 총괄했던 전 단장의 인터뷰는 사실상 선을 그은 선언이었다. KAI는 인도네시아가 빠진다 해도 KF-21의 수출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실제로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심지어 중동 일부 국가까지 이미 KF-21 도입을 검토 중이었다. 필리핀의 움직임은 특히 상징적이었다. 반군 소탕 작전에서 FA-50의 실전 성능을 경험한 필리핀 공군은 추가 1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더 나아가 KF-21을 차세대 전력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필리핀 언론은 KF-21이야말로 동남아의 공중 우위를 제정해야 할 전투기라며 찬사를 보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미결 분담금 문제와 정치적 갈등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 상황은 주목을 받았다. 영국의 제인 스티펜스는 인도네시아의 비협조로 인해 한국은 오히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더 유연한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은 인도네시아 외의 여러 국가와 독립적 수출 계약 모델을 구축 중이며 KF-21의 기술 자립도는 90% 이상에 달한다. 더 이상 특정 국가에 얽매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중동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UAE와 사우디는 KF-21을 유력 후보군에 올리고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들조차 KF-21이야말로 유럽 방산의 새 기준이 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긍정 신호를 보냈다. 인도네시아가 빠져도 세계는 움직이고 있었다. 한국 내부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 우리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설득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간다. KF-21 사업은 이제 인도네시아 중심의 공동개발이 아닌 한국 주도의 글로벌 전투기 프로그램으로 재탄생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방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외교와 산업, 기술 주권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가 남긴 공백은 곧 다른 국가들의 관심으로 채워졌다. 폴란드는 실전 운용을, 필리핀은 전력 강화의 상징을, 중동은 전략 자립의 도구를 KF-21에서 보고 있었다. 한국은 이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흔들림은 오히려 KF-21의 가치를 더 빛나게 만들었다. 협박과 지연으로 흔들리지 않는 한국의 기술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국들이 신뢰하는 이유였다. 세계의 시선이 이제 한국을 향하고 있다. KF-21 보람에는 더 이상 한반도의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증명하는 날개 달린 선언문이었다.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동 각국이 이 전투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 유럽이 지배하던 하늘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을 실용성과 자립의 상징이라고 평가한다. 값비싼 스텔스 도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저피탐 기술을 확보했고 전자전 대응과 기동성의 균형을 완벽히 유지한다. 블록 3로 발전할 경우 독자 엔진과 장거리 미사일 통합까지 예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는 이미 5세대기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단순한 산업 성과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결정체다. 한국 항공산업이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미국의 기술 이전 제한, 유럽의 특허 장벽, 일본의 견제 속에서도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열었다. 그 결과 KF-21은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다. 우리는 누구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한국 기술자들의 신념이었다. KF-21의 수출은 단순히 무기 거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동맹구조의 재편, 기술 주권의 선언, 그리고 아시아 방산 질서의 새로운 중심의 등장이다. 폴란드의 선택은 유럽의 균형을 바꾸었고 필리핀의 움직임은 동남아의 공중체계를 뒤흔들었다. 한국의 한 기업, 한 기술, 한 전투기가 세계 안보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무기 규칙국으로 불린다.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사천의 활주로를 찾아와 KF-21의 비행을 직접 지켜보는 장면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한때 한국이 바라보던 세계의 무대는 이제 한국이 서 있는 무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 성공은 단지 기술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신뢰였다. 정해진 일정, 투명한 계약, 그리고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 주권. 세계는 그 단단함에 매료되었다. KF-21은 그런 한국의 신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KF-21은 전투기가 아니라 철학이다. 협력과 자립, 효율과
실전성, 그 모든 가치가 한 기체에 담겨있다. 폴란드의 조종사가 처음 시제기에 탑승하던 순간 그는 말했다. 이 기체는 단순히 날지 않는다. 자신이 왜 나는지 알고 있다. 이제 한국은 그 하늘을 전 세계와 공유하려 한다. 기술은 나누되 주권은 잃지 않는다. 신뢰를 준 만큼 책임을 지고 동맹이 필요할 때는 함께 선다. 그것이 KF-21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다. 사천의 아침. 금빛으로 물든 활주로 위를 한 대의 KF-21이 천천히 활주를 시작한다. 엔진의 굉음이 점점 높아지고 기체는 부드럽게 하늘로 떠오른다.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한 나라의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이름이 새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